엄마, 고집 좀 그만 피워. 이렇게 큰 집에서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 아들은 제 등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넓은 집 관리 힘들어서 병 나시면 어쩌게요? 며느리의 걱정스런 말투 속엔 빨리 이 늙은이를 치워버리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쫓겨나 도착한 곳은 빛도 들지 않는 곰팡이 투성이 쪽방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금싸라기 500억짜리 진짜 유산이 그 쪽방촌 짐 보따리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이 된 박명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게 닥친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아들 민재가 며느리 소연이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거기 계속 앉아 있지 말고 식탁으로 좀 와봐요.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민재가 소연이와 묘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안 계신데 이 큰 집을 엄마 혼자 어떻게 관리해요?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다달이 나가는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옆에 있던 소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잔뜩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건강 상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계시면 적적하고 우울증 오기 딱 좋다니까요. 민재가 제 손을 더욱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가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봤어요.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이라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민재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는 이 집에서 아빠 추억하면서 제가 말을 하려는데 민재가 제 말을 싹둑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평생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계시는 거라니까요. 엄마 몸이랑 마음 좀 추스르실 때까지만요. 괜히 고집 피우다가 여기서 병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연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거들었죠.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반찬 싸들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식으로서의 슬픔이나 걱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로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탐욕스러운 눈빛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지 3일 만에 절 내쫓을 궁리부터 하다니 속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늙고 힘없는 제가 당장 뭘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다. 너희 뜻대로 하마. 저는 체념한 듯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개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개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 상자만 챙겨서 거울을 보니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초췌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자 민재와 소연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보따리를 낚아채듯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서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택시기사님한테 주소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요. 소연이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희가 집 정리되는 대로 바로 찾아뵐게요.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스르르 닫히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와 소연이의 얼굴에서 가증스러운 가면이 벗겨지는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세상 근심 가득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골칫덩이를 처리했다는 안도감과 집을 차지했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가득 번져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억울한 눈물만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12월의 찬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마치 제 처량한 신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뼈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민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데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주소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좀 많이 외진 동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 자주 가던 마트,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던 카페가 모두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지는 곳곳이 뜯겨 너덜거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3층 끝방 민재가 말했던 그곳을 찾아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에 저절로 코를 막았습니다. 방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디 좁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해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흉물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방에 없고 복도 끝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한다고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곰팡이 핀 쪽방이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짐 보따리 속에 넣어둔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 손목시계, 돋보기 안경. 하나하나 꺼내어 얼굴을 묻고 남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따라갈 걸 그랬어. 눈물이 상자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자 바닥을 더듬다 보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봉투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가 나왔습니다. 명희야, 당신이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그때 이곳을 찾아가. 그 아래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고 카드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일어났습니다. 메모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대문들이 위압감을 주는 곳이었죠. 저는 메모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마치 성처럼 웅장한 저택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서 철문 옆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조심스럽게 키를 갖다 댔습니다. 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열린 겁니다. 철문이 활짝 열리자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단정하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명희 사모님이십니까? 네, 제가 박명희입니다만 누구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이 저택의 관리인입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이라뇨? 네, 돌아가신 고 김상철 회장님 말씀입니다. 저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정우가 공손하게 손을 뻗어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밖이 춥습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죠.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홀린 듯 정우를 따라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쪽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궁전 같은 집에 서 있다니요. 사모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정우가 푹신한 가죽 소파를 권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변두리 황무지를 사두신 게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번에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보상금이요? 그게 얼마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금과 주식을 합쳐 약 500억 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500억이요? 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재산을 오직 사모님 한 분만을 위해 남기셨습니다. 지금 계신 이 저택도 500억의 자산도 전부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며 소파 깊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많이 놀라셨죠? 이건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펼치니 눈물 겹도록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명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번 못 시켜줘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이걸 꼭 남겨주고 싶었어. 이 집도 이 돈도 모두 당신 거야. 절대 자식들한테 주지 마.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당신을 위해 살아. 사랑해, 명희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편지지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가 자리를 비켜주듯 조용히 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정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침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셔야죠. 저는 정우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은은한 허브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쪽방촌의 역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침대와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정우가 나가고 넓은 침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집과 재산, 절대로 그 파렴치한 민재와 소연이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껍데기뿐인 엄마가 아니라 박명이 내 이름 석자 걸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실로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아침은 꿈만 같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고급 침구 덕분인지 실로 오랜만에 푹 잠을 잔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개운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우 실장이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차 드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정우 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쪽 방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혹시라도 사모님을 찾으러 올까 싶어 동태를 파악하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정말 거기까지 왔던가요? 정우 실장이 말없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아드님과 며느님이 쪽방촌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이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재는 핏대를 세우며 쪽방촌 주인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놓친 짐승 같았습니다. 그 옆에 선 소연이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정우 실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사모님 어디다 숨겼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방문을 발로 차고 부수려고까지 해서 동리가 아주 시끄러웠다고 하더군요. 제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 찍힌 저 험악한 얼굴이 제가 배 아파 낳아 금지옥엽 키운 제 아들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우 실장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드님이 사모님 사시던 댁을 처분하려고 부동산 몇 군데에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눈 감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집을 팔아? 하지만 명의가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더군요. 정우 실장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민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망할 할망구가 대체 재산을 어디다 빼돌린 거야. 내 돈 어디다 숨겼냐고. 당장 찾아내야 돼. 곧이어 소연이의 다급하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보, 좀 진정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경찰에 치매 노인 실종으로 접수하면 경찰이 위치 추적해서 금방 찾을 수 있어. 실종 신고 당장 해.
그 노인네 찾아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녹음기를 듣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정우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너무 충격이 크실 텐데. 저는 고개를 들어 정우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통곡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독한 것들에게 지는 거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야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죠. 계속 말해보세요. 정우 실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진명희는 안전하게 신탁회사로 돌려놓으셨고 현금 자산은 사모님 명의의 비밀계좌로 모두 이체해뒀습니다. 아드님이 손댈 수 있는 건 단돈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돈 앞에서는 부모도 몰라볼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우 씨, 부탁이 있어요. 이 집 보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까 무서워요. 염려 마십시오. 이미 조치해뒀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경호원도 오늘부로 3명 더 배치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만 믿을게요. 정우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한번 받으셔야죠. 건강검진이요? 이 와중에 무슨 병원이에요? 네,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놈들과 긴 싸움이 될 텐데 체력이 받쳐줘야 이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오후에 정우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고급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검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양호하십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치가 좀 높게 나왔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속이 멀쩡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니 제 방 침대 위에 정우 실장이 준비해둔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 그리고 세련된 구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다 제가 입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정우 실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사모님 치수를 미리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모님 품위에 맞는 옷들로 골라봤으니 한번 입어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저 자신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초라한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은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남겨준 갑옷을 입은 것만 같아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정우 실장이 심각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긴급 보고입니다. 아드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사모님 찾기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흥신소요? 네, 불법 심부름 센터에도 연락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풀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사진을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처럼 캄캄한 어둠이 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아주 거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택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따스한 오후 햇살을 즐기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정우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사람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걸 보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어서요. 정우 실장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정우 실장의 부축을 받아 떨리는 다리를 옮겨 서둘러 저택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정우 실장이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점퍼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담벼락을 손으로 더듬으며 개구멍이라도 찾는 듯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대체 누구죠? 정우 실장이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영석이라는 자입니다. 뒷골목에서 불법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질 나쁜 인간이에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고용한 것 같습니다. 민재가요? 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제 정보원이 확인했는데 강영석이 아드님께 연락해서 사모님 위치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우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은밀해졌습니다. 강영석이 돈을 받고도 양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 놈들이 작당하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오늘 밤 저택에 침입할 계획입니다.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귀중품을 노리고 들어올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장 경찰을 불러야죠. 뭘 망설여요? 정우 실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놈들이 담을 넘는 현장을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보안팀을 매복시켜 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러다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염려 마세요. 사모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익, 삐익. 고요한 저택을 찢어발길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니 정우 실장과 경비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 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서재로 들어가세요. 문 잠그고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너머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잡어. 저쪽으로 튀었어. 막아. 저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남편의 낡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지나가듯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명희야, 혹시라도 감당 못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서재 금고를 열어봐. 저는 홀린 듯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
잊을 수 없는 그 숫자를 누르자 달칵하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 몇 권과 USB, 그리고 묵직해 보이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남편이 평생 모은 자산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장 안쪽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을 샅샅이 뒤져도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귀에 대고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그때 창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려 정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저 정우입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 실장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난 겁니까? 정우 실장이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침입자 3놈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강영석 그자도 잡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으셔야 사건 처리가 됩니다. 지금요? 이 새벽에요? 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가시죠.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정우 실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경찰서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만치 서 있는 민재와 소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제 팔을 붙잡는 민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또다시 역겨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도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며 가증스럽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지나쳐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서며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야 민재라고. 말 좀 해봐. 저는 민재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오해라도 한 거야?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흥신소에 사람 붙인 거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재가 당황해서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더 이상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옥 같은 조사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침대에 털썩 누워 힘겹게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정우 씨가 사색이 되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 좀 보세요.
아침부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며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문짝만한 기사 제목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70대 노모 숨겨진 500억 자산가로 밝혀져 가족 버리고 잠적.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 재산 규모가 고스란히 언론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내 뒷조사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정우 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짓입니다. 아드님이 작정하고 언론에 제보를 한 게 분명합니다. 민재가요? 제 아들이 저를 팔아먹었단 말입니까? 네, 이제 훔치는 걸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 전략을 바꾼 겁니다. 여론을 이용해 사모님을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오후가 되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택 앞으로 벌떼처럼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담장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명희 여사님, 500억 재산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은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공포에 질려 모든 커튼을 쳐버리고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 씨가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정우 씨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여주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 저택관리인 한정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법적 보호자로서 어머니의 신변 보호와 재산 관리를 요구한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자 정우 씨가 침착하게 저를 달랬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놈들의 수작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내일 당장 대책을 세우시죠. 다음 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김세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세진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아드님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년후견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사모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모님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아드님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세진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제 바람과는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택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정우 씨가 혼비백산하여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경찰하고 사설 구급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재와 소연이가 경찰관 2명,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정우 씨가 인터폰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의 딱딱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박명애 씨의 정신건강의학과 긴급 진료를 위해 이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 여세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나 멀쩡해요. 병원 안 가요. 정우 씨가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들이밀며 강제로 문을 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가 저벅저벅 들어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집 그만 피우고 병원 가자. 가서 검사만 살짝 받으면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니놈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난 안 가. 하지만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양쪽에서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늙은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사람 살려. 정우 씨가 몸을 날려 막아서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당하고 싶습니까? 저는 짐승처럼 끌려가 결국 구급차에 처박혔습니다. 쾅! 하고 구급차 문이 닫히며 제가 살던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재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낄낄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지금 가는 중이야. 걱정 붙들어 매. 이제 재산은 다 우리 거야. 할망구는 병원 독방에 처박아 놓으면 끝이야. 민재가 악마처럼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좁은 구급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전 물려 키운 자식이란 말인가. 얼마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복도를 지나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딱딱한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었습니다. 가져온 짐 가방을 뒤적이다가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그걸 품에 꼭 껴안고 남편의 냄새를 맡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무서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재킷을 적셨습니다. 옷을 쓰다듬다가 안주머니 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얼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반짝이는 작은 금빛 열쇠였습니다. 서재 금고에 있던 그 열리지 않던 작은 상자의 열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내준 신호 같았어요.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열쇠를 들키지 않게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쇠창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여기서 살아서 나가겠다고. 차가운 독방에 갇혀 짐승처럼 지낸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열쇠가 살에 닿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나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평소에 보던 무뚝뚝한 간호사 대신 앳된 얼굴의 젊은 간호사가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쟁반을 내려놓으며 제 귀에 대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정우 씨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이름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저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간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정우 씨가 보냈어요? 내일 밤 11시에 비상구 문을 살짝 열어놓을 겁니다.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간호사는 밥그릇 밑에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재빨리 찔러 넣어주고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행여 누가 볼세라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사모님, 김세진 변호사가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밤이 기회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정우 올림.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밤 시계 바늘이 10시 50분을 가리키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11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으로 젖은 손으로 문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저 멀리 초록색 비상구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며 그림자처럼 비상구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커서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비상구 문 앞에 도착해 손잡이를 밀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캄캄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난간을 생명줄처럼 잡고 어둠 속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1층 밖으로 통하는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정우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사모님, 어서 타세요. 빨리요. 저는 정우 씨의 부축을 받아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우 씨가 운전석에 뛰어올라 엑셀을 밟자 차가 굉음을 내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네, 괜찮아요. 나 살아서 나온 거 맞죠? 저는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가뒀던 끔찍한 병원 건물이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미친 듯이 달린 차가 어느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김세진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여기라면 놈들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안전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세진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제 얼음장 같은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다들 고마워요. 사모님, 이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격하셔야죠.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잡겠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셔야만 합니다. 사모님의 억울함을 세상 만천하에 알리고 저들을 심판대에 세워야죠.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 휴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은 기자회견 준비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깔끔한 정장 한 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입으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벌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명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친아들 김민재와 며느리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납치되어 감금당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준비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습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횡령한 내역과 불법 심부름센터 사장 강영석과 결탁해 어머니를 납치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를 쪽방촌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병원에 가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저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을 쳐먹는 폐륜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주장한 치매 진단서는 모두 조작된 겁니까? 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들이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 만든 가짜입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전원 위증죄와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차에 오르니 벌써 뉴스 속보로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정우 씨가 운전대를 잡으며 통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들으셨습니까? 아드님과 며느님이 기자들 피해서 집에 숨어버렸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세진 변호사님과 정우 씨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라니요? 네, 돈 때문에 자식들한테 버려지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제가 겪어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세진 변호사님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돕겠습니다. 정우 씨도 주먹을 불끈 쥐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모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유지를 받들 재단 설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에요. 저택 곳곳에는 향기로운 꽃장식이 화려하게 놓였고 정원에는 새하얀 천막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꿈처럼 펼쳐졌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주셨던 우아한 진주색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70 먹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당당한 여성이 서 있더군요. 그때 세진 변호사님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따라 유독 고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 늙은이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우 씨도 씩씩하게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손님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십니다. 어서 나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쪽방촌에서 지낼 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던 고마운 이웃들도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떠난 남편이 남긴 뜻을 받들어 갈 곳 없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우리 엄마 집이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막아.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으로 그들을 막고 있었고 손님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또각또각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밖에는 민재와 며느리 소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소연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저를 보자마자 대문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나야 민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는데 문 좀 박대하는 거야?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남의 잔치 망치지 않게 정중히 내보내주세요. 경호원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재가 발악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내 자식이잖아. 핏줄을 이렇게 매정하게 끊어내도 되는 거야?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자식이 멀쩡한 어머니를 쪽방촌에 내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가둡니까? 당신은 이제 제 자식이 아닙니다. 민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시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제 단호한 모습에 감동한 듯 다시 박수를 쳐주더군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순간 손님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힘없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슬쩍 담장 너머를 곁눈질했습니다. 민재와 소연이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민재는 핸들을 내리치며 절망하고 있었고 소연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 파렴치한 것들은 제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테니까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꽃이 팡팡 터졌습니다.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위에서 웃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사색이 되어 급하게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라니요? 무슨 일이죠? 정원 입구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박명희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명희인데요. 법원에서 발부한 소환장입니다. 제 손에 차가운 서류가 쥐어졌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환장을 낚아채듯 확인하더니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주먹을 꽉 쥐며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사모님께 치매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판단 능력이 없다는 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법적으로 자식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건 서류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소환장을 구겨버릴 듯 꽉 쥐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표까지 했는데도요? 저것들이 정말 끝까지. 법적으로 자식의 유류분은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놈들이 그 점을 노리고 악랄하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즐거웠던 파티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주세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쿵쿵거리는 불안감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갈아입을 힘도 없어 그대로 서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진 변호사님과 정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치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 싸움이 꽤 길고 지저분해질 겁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뺏길 순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 거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정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사모님께서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 겁니다. 오늘 약속하신 재단 기부도 판결 날 때까지 묶이게 될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재단 설립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일단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재와 소연이의 차가 독수리처럼 저택 앞을 지키고 서 있더군요. 저 징글징글한 사람들. 정우 씨가 얼른 커튼을 쳐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사모님. 신경 쓰면 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죠?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괴물이 되었는데.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 독방 바닥 틈새에서 찾아냈던 작은 열쇠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잠겨있던 작은 상자를 여니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네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겠지. 미안해. 내가 끝까지 살아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명희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이 녹음기 안에 민재놈이 저지른 폐륜이 다 담겨 있어. 내가 죽기 직전에 몰래 녹음한 거야.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아 가슴을 쳤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해.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어. 당신은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명희는 절대 이따위 일로 무너지지 않아.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놈들을 응징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법원 출석 명령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재는 정말이지 미친 개처럼 날뛰더군요. 아침에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 화면에 떡하니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70대 자산가 노인이 심신미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엉뚱한 곳에 처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세진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재단 후원자들이 줄줄이 후원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론 보도 때문에 재단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가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정말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세진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대망의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퀭하더군요. 사모님, 시간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정우 씨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때로 몰려와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힘없는 노인 인권 보호하라. 피 같은 부모 재산, 자식, 권리 인정하라. 민재놈이 돈으로 산 가짜 시위대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피부치한테 재산 돌려주고 편히 사세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걸었습니다. 세진 변호사님과 정우 씨가 저를 양옆에서 철통같이 지켜주었죠. 법정에 들어서니 민재와 소연이가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놈이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웃더군요. 판사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진술하십시오. 민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늙은 변호사였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박명희 씨는 현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여기 증거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판사님 책상 위에 쿵 하고 놓였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명백히 조작된 허위 문서입니다. 변호인, 근거가 있습니까? 피고는 해당 병원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병원 CCTV 기록과 출입 명부만 확인해봐도 금방 드러날 사실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민재 측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최순자 씨를 증인석에 세워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최순자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밥해주고 청소해주던 그 가정부 말입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박명희 씨 댁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네, 5년 동안 일했습니다요. 그 기간 동안 박명희 씨의 상태를 가까이서 지켜봤을 텐데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순자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이 자주 헛것을 보셨어요. 돌아가신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며 허공에 대고 혼잣말도 막 하시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거짓말 마. 판사님이 망치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렸습니다. 사모님, 제발 참으세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제가 다 밝혀낼게요. 순자의 거짓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빈 의자에 찻잔을 2개 놓고는 남편분이랑 차 마신다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섬뜩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전부 다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휴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세진 변호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또 뭡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회장님, 증여세 문제랍니다. 증여세요? 네, 아드님이 악의적으로 투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정을 했네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사방이 적으로구나. 정우 씨가 세진 변호사님을 쏘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 사모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꼭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대비를.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저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민재가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좋게 합의하자. 소연이 명의로 강남 빌딩 하나만 넘겨. 그럼 내가 소송 싹 취하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다시 병원 신세 지게 될 거야. 이번엔 평생 햇빛도 못 보는 곳으로 쳐넣어 줄게. 저는 핸드백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마지막 무기인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나한테 협박질 안 통한다. 민재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민재가 쾅 소리를 내며 나간 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저 페르나 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 민재의 목소리가 가련하게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관리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세뇌시켰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십니다. 방청객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받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 김상철 회장님이 임종 직전에 남기신 녹음입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고인의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순간 민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적막한 법정의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라. 남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임종 직전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민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지금 설교 들을 시간 없어. 빨리 서명해.
펜 여기 있잖아. 무슨 서명을 하라는 거냐?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고. 엄마한테 다 넘긴다는 유언장 취소하고 나한테 넘기라고.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 아비 죽는 마당에 뭐 하는 짓이냐? 민재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거칠어졌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 지금 내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아빠,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법정이 충격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고 있더군요. 녹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소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고집 그만 피우세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가봤자 다 늙은 노인네가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빨리 서명하세요. 남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괴롭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민재가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 집이랑 돈 다 우리 거야. 엄마는 늙어서 돈 쓸 줄도 몰라. 우리가 써야 한다고. 빨리 도장 찍어. 민재야, 자식이 되어서 어찌. 아, 됐어. 어차피 곧 죽을 거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방청석에서 누군가 세상에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자식 농사를 망쳤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저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놈들이 욕심을 부리면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어. 명희야, 이 녹음을 꼭 기억해.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발작하듯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저런 녹음 난 몰라. 요즘 기술 좋잖아. 가짜라고. 세진 변호사님이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녹음기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마쳤습니다. 여기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판사님에게 전달됐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결과 원본이 맞습니다.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민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진 변호사님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판사님,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소연이가 나누는 적나라한 대화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회사 공금 5천만 원 빼냈어. 일단 이걸로 강 실장 입마금하자. 자기야, 괜찮아? 그러다 회사 돈 횡령한 거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엄마 치매로 몰아서 재산 뺏어오면 그걸로 다 메꾸면 돼. 장부도 이중으로 조작해놨으니까 절대 안 들켜. 근데 어머님이 안 돌아가시고 버티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처박아 놔야 한다니까. 치매 걸린 미친 노인네로 만들어서 평생 못 나오게. 소연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똑똑해. 그럼 그 500억 다 우리 거네? 당연하지. 500억이야, 500억.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방청석이 이번에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호로 자식들이 페류나 같으니라고 벼락을 맞아라. 판사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김민재, 이에 대해 해명할 말 있습니까? 민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건 그냥 술 먹고 장난으로 한 말이고, 세진 변호사님이 칼같이 말을 잘랐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회사 장부 조작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이중장부 사본과 구체적인 횡령 내역을 모두 제출합니다. 서류 뭉치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이제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증교사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명백합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 앉으십시오.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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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판사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재가 경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손대지 마. 나 김민재야. 나 돈 많다고.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경위들이 민재의 양팔을 강하게 제압했습니다. 민재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위들을 당해낼 수 없었죠. 소연이도 옆에서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소연이가 악을 쓰며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야, 김민재.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인생 망쳤잖아. 민재가 질세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병원에 가두자고 한 거 너잖아. 부부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추하게 싸우는 꼴이 법정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말이지 보기가 민망하고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민재가 끌려나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돈 많잖아. 저는 그 추한 꼴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소연이가 질질 끌려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더니 곧이어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정우 씨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응,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세진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사모님, 해내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소중하게 꽉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법정 문을 나서니 수많은 기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번과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명희 여사님,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지만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부디 그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눈 시리게 맑았고 가로수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모든 직원이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승소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환한 미소와 박수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남편의 영정이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저 해냈어요. 당신이 도와주셔서 이 늙은이가 이길 수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오늘따라 더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에서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로웠습니다. 정우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진 변호사님도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민재 씨와 소연 씨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그들 명의의 재산은 모두 압류 조치 들어갔고요. 그렇군요. 인과응보네요.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가정부 최순자 씨도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악몽이 끝난 거네요. 네, 사모님.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사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남편이 목숨 바쳐 남겨준 이 소중한 평화. 저는 남은 생 동안 이 평화를 지키며 남편의 뜻대로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투쟁이 끝나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여름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심어놓은 장미들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 정우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전에 후원자 미팅, 오후에 노인 복지시설 방문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준비물은 다 챙겼죠? 네, 차에 실어뒀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저택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쪽방촌 근처에 건물을 임대해서 꾸몄어요.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들 잘 지냈어요? 저는 이제 박명희 이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으로요. 회의실에서 후원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업 대표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사장님, 이번 분기 후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쪽방촌 이웃 10명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했고 2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좋아요. 다음 달에는 목표를 100명으로 늘려봅시다. 네, 이사장님. 오후에는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인 공동주택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쪽방촌에서 만났던 이웃들이었어요. 어머, 이사장님. 명희 씨,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쪽방촌에서 옆방에 살던 분이었어요. 명희 씨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았던 처지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는 정말 천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잘 살아봐요. 시설을 둘러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뒀어요. 사모님,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요? 정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에는 민재의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사죄하고 싶어. 엄마, 미안해.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답장 쓰실 겁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랍에 넣어두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민재가 진짜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도 늦지 않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로 갔습니다. 세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재단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70세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아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자주 앉았던 벤치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을 탈출할 때 챙겨온 일기장이었어요. 그동안 읽을 용기가 없어서 서재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명희를 만난 지 50년이 됐다. 50년 내내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고마워, 명희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재가 걱정이다. 돈에만 관심이 많고 엄마한테는 무관심하다. 내가 죽으면 명희를 잘 돌봐줄까? 불안하다. 역시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명희로. 평생 고생만 한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어도 절대 힘들지 않게 해줄 거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명희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부디 나 없이도 행복하길. 사랑해, 명희야. 평생 사랑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당신 보고 있죠?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저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지팡이가 필요 없었어요.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 너머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밖에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었습니다. 저택을 향해, 제 인생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정우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일정 확인하실까요? 그럼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네, 사모님.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잘 해내실 겁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세의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박명희,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제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제 기구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쪽방촌에 내몰렸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70세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